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대선 특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오늘 밖에는 그 청래당의 비밀 요원들과 우리 서대문구에서 또 오신 우리의 친구들이 이런 동안 했습니까? 예, 오늘 좀 조직 동원 좀 했지요. 그렇군요.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근데 조직 같아요. 저 친구 2명은 홍준표 찍을 사람들이 왔네. 자, 홍준표 찍지 말고 기호 1번 문재인입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왜 오늘 또 방송 펑크 내고, 저 어디 계세요 또? 지금 오늘은 이제 순천하고 여수 방문 요청이 있어서 네. 지금 순천하고 여수 찍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차. 아, 예. 기차로요? 이 시대의 참 펑크인. 네. 박주민 의원. 아니, 저 없어도 잘하실 거면서. 없어도 잘하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있는 게 나아. 예. 내일 연남동 라이트클럽은 오시는 거죠? 예, 거기는 가야죠. 네. 오늘 김영호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다 가시잖아요. 그리고 DJ 정청래 의원님이 하시죠? 문나이트 DJ는 나죠? 네. 그러니까요. 네. 예. 내일 근데 춤 연습 좀 해갖고 왔으면 좋겠어. 아, 오늘 여기서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로 올렸냐면, 예. 몸치들의 화려한 몸부림이라고 그랬어요. 잘하셨습니다. 왜 선수도 있잖아요, 선수. 예. 선수? 네, 이재정 의원. 이재정. 우리 재윤경 의원님도 함께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 네. 오세요. 예, 내일 저는 쳐야죠. 잠깐 들립니다. 네. 예. 근처에서 술 약속이 있어서. 그럼 재윤경 의원님은 한 잔 드시고 오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농담이고요. 네. 홍대니까.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뭐 한 거예요? 오늘 더벤져스 유세단하고 네. 민척 유세단이 합쳐가지고 네. 지금 여수, 순천, 담양 이런 쪽을 돌고 있어요. 네. 예, 저는 그래서 그 중에 순천하고 여수 일정 같이 한 겁니다. 뭐 별 효과는 없죠? 예, 저희들이 했다고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놀라운 거는 순천이 네. 분위기가 3, 4일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 장터에 갔는데 모든 사람이 엄지척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 제가 이제 경험해본 바로는 그 정도면 한 60% 이상 나오거든요. 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지역구가 이정현이잖아요, 이정현. 이정현 지역구라서. 이정현에 대한 배신감. 그 순천은 제가 잘 아는데 네. 제가 이제 전당대회 최고위원 나갔을 때도 네. 제가 거기서 거의 몰표를 받았는데요. 네. 네. 거기가 빡세게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노광규, 김광진, 서가번.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새 후보의 캠프 네. 사무국장이 고등학교 다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세 명이 항상 술 먹고 다니고. 결국 하나였네, 거기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가니까 새 사무국장이 다 와가지고 네. 같이 술 먹고 자기들은 경선은 빡세게 하지만 의리는 변치 않는다. 네. 우정은 변치 않는다. 네. 그래서 거기가 권리당원 수가 네. 예. 한 8,000명이 그렇게 돼요. 순천 시민의 절반이 다 당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진짜 당원이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가 거기가 당선이 또 치열했기 때문에. 그 권리당원들이 뛰면 거기는 뭐 거의 압승일 거예요. 하여튼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순천은. 음. 그 장터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다 문재인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은평은 좀 안 좋대 분위기가. 은평이요? 은평. 은평 열심히 후보 다니고 있는데. 지금 너무 지금 안 보인다고. 박주민 어디 가서 놀고 있냐고. 진짜요? 네. 아닌데.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새벽부터 출근 인사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출근 인사, 퇴근 인사 웬만하면 안 빠지고 하고 있고, 낮에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근데 박주민 의원은 좋겠어요. 어떤 것 때문에요? 이 표 중에서 가장 센 표가 동정표거든요. 네. 돌아다니면 동정표가 많이 나오잖아. 근데 박주민 의원이 만약에 한 6선 해도 동정표가 나올까요? 거기 10선 해도 동정표예요. 한 번만 더 밀어주자. 동정표 있는 사람에게는 꼭 지지가 와요. 나 같은 경우는 동정표가 없어. 떨어졌어도 사람들이 별로 위로를 안 해. 낙천했는데도 당당해. 낙천돼서 낙천적이야. 낙천적이야. 하여튼 여수 쪽도 지난번 보궐선거 때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은 분위기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고요. 네. 호남 분들이 전략적 판단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저희 처갓집이 강진이거든요. 예. 강진인데 우리 넷째 처남 여기 살고 있는데 50대 중반인데 네.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동창생 20명이 동창 모임을 했다는데 우리 한번 손 들어보자 했더니 20명이 다 들더래 문재인. 그래서 우리 처남 말로는 한 80% 나오겠는데 막 이러고 있더라고 지금.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는 토요일날 강진 가는데. 강진이요? 그럼 처남 연락처 좀 주세요. 저기 작천면 평길이 네. 김도성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아마 올 거예요 거기. 그럼 좀 정중하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럼 오늘 서울 몇 시에 도착하세요? 서울은 지금 출발하니까요. 12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아유. 네. 그러면 기차 타고 와요? 네, 기차 타고 갑니다. 타고 오면서 11시부터 MBN 판도를 하니까 네네네. 그거 보면서 올라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귀중한 교훈의 말씀이 많아요. 그 MBN 판도라가 다 그 청래당에서 조직적으로 시청률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조심히 올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화이팅. 네. 파이팅.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기차 탔어요. 네, 네. 알았어요. 네. 안녕. 예. 굿나잇. 예. 네, 오늘 이 방송에 함께 해주시는 최근에 완전 고정으로 지금 활동하시고 계시는 정청래 의원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문재인. 문나이트 DJ 정청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DJ 같잖아요. 예, 완전 요새 DJ 같으세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추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내일 밤에 우리 홍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이 업로되는 오늘, 네, 저녁 7시, 네, 문나이트 클럽, 네. 연남동 숲길 공원에서 개장합니다. 네. 입장은 무료이고요. 네.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 뭐 엄청난 인파가 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연진도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누구 화려합니다. 나오시죠? 네. 그리고 이 시대 참 몸치들. 네. 다 출동합니다. 김용호, 예, 저는 완전 몸치. 네. 최윤경, 네. 네. 김영주 서울시당 위원장도 몸칠 거야. 운동선수인데 몸치더라고. 운동선수들이 주로 몸치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네. 왜 그렇지? 네. 근육이 경직돼 많아서. 있으니까. 아, 경직돼 있어요? 예, 네. 근육이 많아서. 근데 있잖아. 승부성, 춤이란 건 사실은 뭐 승부근성 갖고 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박주민. 저하고 좀 같이 다니면서 춤추고 있거든요. 김영주 네. 시당위원장. 하루에 2번씩 만나요, 우리가. 나이트클럽에서. 춤 실력이 많이 늘어나요? 안 들어요. 네. 저 기대도 안 했어요. 그래서 내일 네네. 누구 출연하냐면, 네. 김영호, 네. 재윤경, 네. 황희, 황희. 박주민, 네. 김영주, 네. 박경미, 네. 그리고 네. 우리의 네. 이재정. 야, 이재정 의원님 빼놓고 진짜 몸치를 어쩌면 이렇게 다. 그래서 아무래도 쏙쏙 골라냈죠. 이재정 의원과 호흡을 맞출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내일은 이재정 의원님이 대표 댄서고, 네. 의원님이 나는 춤은 DJ. 뭐 춤추지만 네. DJ니까. 네네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머지는 뭐 이런 몸치 거 백댄서. 네. 그런 거 할 예정인데 네. 4월 28일 불타는 금요일 불금쇼 19시 네. 경의선 숲길 연남 파출소 앞 네. 문나이트 시간 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와서 문재인 외쳐주시고. 내일은 국민참여운동본부 주최입니다. 네. 네. 청래당에서 협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래당은 인원동원 인원동원. 네. 네. 알겠습니다. 총동원령 내렸습니다. 내일 저도 하여튼 신나게 한번 흔들어 보고요. 또 우리 재윤경 의원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밀 요원 니키타. 네. 우리 재윤경 의원님 제 나오셨습니다. 비밀이었어요. 네. 예, 비밀 재윤경입니다. 요원.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유세하고. 지난번에 서대문구 홍제역에서 네네. 아침 출근 인사하는데 우리 재윤경 의원님이 네. 비밀 요원답게 네. 비밀리에 어디선가 갔는데. 어디선가 쫙 걸어와가지고 네. 이렇게 유세를 하고 또 어디론가 싹 사라지시더라고요. 밥 그때 어떻게 먹으러 오셨어요? 갔죠. 그때? 그때 어떻게 오셨어요? 재윤경 의원은 네. 불타는 금요일 날 낮에도 네. 저랑 같이 다닙니다. 근데 낮에 미리- 아니고 오전. 미리 춤 오전. 연습을 시키고 네, 오전만. 네. 그때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이 아침인데 약간 퇴근하는 모습 같았어요. 걸어오는 지쳐있어요. 모습이 왠지 인생을 달관한 네. 네? 그러다 마이크 잡으면 또 네. 눈빛이 바뀌어요. 그렇죠. 네. 가계부채 전도사. 네, 가격제 전도사. 근데 그때 뭐 다른 데서 뭐 유세를 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아침에 그럴 리가요. 나오시다가? 그 시간에 어디 가서 네. 유세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침에 그게 일부러 오신 거예요? 첫날이었잖아요.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네네네. 우리 보좌관님들이 네. 유세 어쨌든 해야 되는데 네. 일정을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러면 네. 동네에서 그 피켓팅이라도 하자. 네. 그래서 우리 저는 운동원이 없으니까 네, 네, 보좌관들 파란색 옷 입고 피켓팅하러 나갔는데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실 줄 몰랐어요. 네. 정말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요새 참 잘하시더라고요. 네. 준비도 안 하셨는데. 재윤경 의원은 못하는 거 빼고 다 잘합니다. 네. 그 못하는 게 뭐죠? 그걸 모르겠어요. 다 잘하시는구나. 춤도 못하고. 네. 제가 오늘 사실 아침 일찍 네. 그 성주 롯데 골프장, 그 네. 사드가 지금 기습작전처럼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 네. 지역을 갔다 왔어요. 네. 어저께 밤에 이제 밤 늦게 들어와서 JTBC를 밤에 이제 자기 전에 한번 봤는데 제가 아는 그 성주 그 마을회관 그 부녀회장님이 앞니가 이 경찰에 타격이 당해서 앞니가 흔들리신 상태에서 손석희 앵커랑 막 대담을 하시는 거예요. 네. 보니까 진짜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갔다 왔는데, 현장 분위기가 너무 정말 다들 그 시민들이 허탈해 있고, 녹이 빠져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 기습작전을 통해서 사드 배치를 지금 거의 완성화했는데, 우리 재윤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과정들을. 이 부패한 정치 권력이 여전히 그렇게 대통령이 탄핵되는 와중에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구나. 뭐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도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인지 정말 내가 이만큼 뻔뻔하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반성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천명하러 나오신 것인지 알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드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배치에 대한 그 사회적 논의 과정도 다 생략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면서 막연한 안보 불안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졸속 그 결정이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뭐 국회든 국민이든 동의 절차 다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개의치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 탄핵됐지만 방심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좀 시점이 대선을 2주 남겨두고 이렇게 강행하는 거 보니까 정말 누구의 지시일까? 누구의 지시일까? 이게 제가 오늘 낮에 기자들하고 오찬을 했는데 이 공중파 그 기자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문재인 후보 묵인하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오히려 지금 그 국방장관의 뭔가 이렇게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뭔가 사익과 직결된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음모라면 뭐 또 그런 가설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느닷없이 이렇게 기승전 다 문재인 후보 탓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요. 참 답답하고 황당했어요. 정말 황당한데요. 아니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오히려 떠보는 방식으로 진짜 그렇다는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지금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건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이게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과 지금 이제 사드 배치가 강행되고 있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론 사석에서 있었던 얘기지만 절대 사실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그 국회에서 긴급회단 질문 때 제가 했었거든요. 그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환경영향평가 지금 이미 환경부랑 협의 중이다. 그리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틀 후에 환경부의 그 국장급들 제가 만나서 공문을 받아봤더니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공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 친 거거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도 이게 국내법에 사실 전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 정청래 의원님은 좀 뭘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안철수 후보께 지금 공개 질문하고 있어요. 공개 질문이요. 이거 지시가 누구라고 보세요? 누구의 지시로?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강행하는 거 보고 박근혜 최순실의 권력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지금 대통령이 공석인데요. 이런 아주 중대한 국가적인 문제를 누가 결정져서 추진하고 있는가?
그 제가 참 이렇게 국회 들어와서 초선이지만 네. 느끼는 게 뭐냐면 대정부 질의에서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재 조치나 네. 아니면 사후 처벌이라든가 네.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어야죠. 강화시켜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행정부에서 그렇게 국회에 대해서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하루 만에 다 드러날 거짓말을 한다든가 네. 이게 뭐 그냥 착오에 의한 네. 이렇게 뭐 내용이 다른 사실을 이렇게 언급을 한 정도가 아니라 네. 그냥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의도적으로 네. 그랬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반드시 네. 제재 조치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게다가 이게 국가 안보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인데 그걸 그렇게 국회 나와서 거짓말을 한다. 네.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2017년도 12월 정도에 사드 배치하겠다 그러다가 네. 갑자기 탄핵 국면되고 이제 막 땡기고. 조기 대선이 되니까 이제 5월 달로 시간도 안보를 그냥 타이밍도 자기들 마음대로 네.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의혹을 삼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딴짓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에게 공개 질문합니다. 지금 트위터를 썼어요.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 강력한 반대에서 이 상황상이요. 네. 상황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상황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 강력한 반대에서 상황상 찬성으로 돌아섰지요. 그러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성주 사드 배치 강행도 혹시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그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기습작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입장을 한번 바꿔놓으면요. 네. 그 이후에 계속 스텝이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럼 꼬이죠.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이걸 도대체 누가 강행을 할까. 네. 뭐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할 리는 없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받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 뭐 두 사람이 뭐 알아서 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그들도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받고 그냥 묵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다 보면 결국은 여기가 그냥 미국처럼 미국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트럼프도 이게 새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다라고 말했으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일단 받고 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좋다 그러면 다음 새 정부에서 이걸 하도록 하자 하고 그 입장을 정리하면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무능입니다. 무능이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이제 강행하는 이제 이유가 로키드 마틴의 로비를 받은 정부 내 인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익이 전제돼 있을 것 같은 강한 의구심이 들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 사실 그 사드 문제도 저희가 뭐 국정조사를 하든 밝혀낼 건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의혹이 너무 많아요. 미국의 입장으로는 만약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강행 처리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고 알박기. 그렇습니다. 알박기한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래도 미국도 어쨌든 그 한국의 정치 그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뭐 미국 입장에서도 다음 정권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한미 관계상 그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전제돼 있을 텐데 무리하게 미국이 막 강행했을 거라기보다는요. 저는 지금 현 그 정부에서 좀 요청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더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결국 그 당시 이제 미국 MD에 대해서 많은 미국의 그 압력을 받았거든요.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전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정말 무능에서 시작됐던 무능과 그다음에 부패가 같이 이렇게 결합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성주 김천 시민을 만났더니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왜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 성주 김천 시민들을 좀 안심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안 한다.
난 반대한다. 그 말씀을 왜 못하냐. 이미 문재인 후보가 보관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관이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와는 제가 대화 나눈 적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4대 강국 틈바구니에 이제 대한민국이 끼어 있는데 아마 문재인 후보가 5월 9일 대통령이 되면 그 보관을 이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제 이 주변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서 해법을 아마 찾아낼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공개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을 공개하는 것이니까 지금 공개는 사실 시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김천 시민들도 다 그걸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의 특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보는 굉장히 민감성 피부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도 고급 정보고요. 네. 그 정보를 언제 알았느냐라고 밝혀지는 것도 고급 정보고요. 네.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무시 전략을 쓴다 하는 것도 정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보, 국가 특히 비밀 정보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다 민감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네. 미국으로서는 가장 알고 싶은 정보죠. 네. 그래서 그 정보를 네. 슬쩍 이렇게 엿보이가 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위를 했잖아요. 네, 네. 국정원 같은 경우는 북한의 김정은의 부인이 리설주이냐 아니냐가 한참 논란이 있을 때 있었어요. 네, 네, 네. 그거를 국정원이 계속 추적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3명의 성씨를 가지는 리설주, 박설주, 한설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리설주로 알고 있는 걸로 이제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안다고 공개를 하는 순간 네. 어떤 루트로 이걸 알았을까 이런 게 다 공개되는 거예요. 휴민트 다 파괴되고. 네, 네. 그래서 정보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고도로 또 전략적이어야 돼. 네. 그래서 저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이지만 네. 문재인 후보의 입장으로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네. 잘하는 정책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리고 대선 부합하죠. 현실적인 득표로 봐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반대입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늘 기습작전 이후에 정치인 한 명도 안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드 문제가 지금 아주 민감한 문제잖아요. 근데 저같이 초선들. 네, 저야 뭐 가야 뭐 큰 영향이 없어서 영향력 없는 사람들만 가. 네, 그러면 저는 갔어요 오늘. 그래서 잘 갔어요. 네, 그래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 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거기 있는 우리 그 시민들이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왔다고 또 희망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김영호 의원은 네. 이럴 때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런 데만 주로 다녔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현장. 네. 그걸 내가 19대 때 많이 다녔거든요. 저의 정치적인 그 노선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말 그러니까 예, 역할을 하고 싶죠. 항상 시위가 있는 현장에 나타나서 시민들 네. 보호하고. 네. 시민들이 안행이 다칠 것 같으면 본인이 다치고. 예. 안행이에요? 네. 안행이 네. 잘해야 돼. 초선 끝날 때 되면 얼굴에 한 바늘 자국 한 80방울 정도 꼬매. 제가 안행이 감사 2년 하면서요. 네. 진짜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네. 보람 있는 게 모르고 안 나가면 꼭 전화가 와요. 네. 지금 난리 났다고. 그럼 나가야 돼. 지금도 20대에 안행이의 전설 정청래로 통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 속기록도 의원님 거 많이 봤는데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정말. 네. 참 잘하셨어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안행이. 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중반전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중간 분석 한번 정청래 네. 의원님 한번 해주시죠. 오늘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리얼미터에서는 20% 이상으로 네. 압도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달리고 있고 그래서 양강이 무너졌고요. 1강 2중, 네, 1강 2약 2중. 이렇게 했는데 심상정 후보도 많이 올랐어요. 8.6%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1강 1중 3약 아닌가요? 근데 네. 홍준표 후보가 2등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부터 좀 들리기 시작해요.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현실적으로는 중간에 껴주고 싶지 않은. 근데 홍준표 후보가 너무 급이 떨어져서 창피한 홍준표 후보가 후보. 표되는 얘기는 다 해. 지금 담배값 뭐 인하 이거 다시 표 되잖아요. 되죠. 네. 네. 그리고 뭐 사형제 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사형제는 당연히 반대지만 누가 네. 저한테 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해주라고 네. 그런 적이 있을 정도로 예. 홍준표가 그 카드를 사용할지 않을까 네. 예상했는데 여지없이 썼어요. 썼어요. 썼고 지금 제가 제 경험칙상 보면
안철수 후보는 급격한 네. 기울어짐 현상, 네. 무너짐 현상 네. 이것이 급속화될 가능성이 많다. 네. 그래서 리얼미터가 발표되자마자 리얼미터를 고소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그리고 안민석 의원을 또 고소했습니다. 가짜뉴스, 뭐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그건 무엇을 뜻하냐면 본인들이 너무 초조한 나머지 이제 그런 거 최후의 카드로 쓸 수밖에 없는. 네. 오늘 대변인 논평 중에요. 기가 막힌 게 나왔어요. 국민의당. 문재인 후보께서 총리 얘기하시면서 네네네. 호남 총리 얘기했고 근데 어느 자리에선가 영남이 아닌 총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호남 총리도 거짓말이었다. 예, 호남 총리가 아니라 비영남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평을 내셨는데. 참 비국민 논평이군요. 네, 네. 제가 읽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첩보에 의하면 예. 지금 국민의당 지도부가 꽤 큰 내용을 겪고 있다는 첩보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손학규 단일화해야 된다. 네. 박지원 안 된다. 네. 근데 박지원 당대표는 그 양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겉다르고 속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안철수와 손학규는 대립적인 관계죠. 네, 지금 그냥 내용이고 또 안철수 후보에 대한 TV 토론에 대한 질타 또 비판이 당내에서도 꽤 있나 봐요. 네. 그리고 그때 정동영, 예, 정동영 의원님도 그 네거티브, 특히 이 안보를 중심으로 한 네거티브에 대해서 네. 좀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잖아요. 네네. 네. 제가 그런데 네. 이 박지원 당대표가요 일찍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박지원 대표의 통찰력에 굉장히 저는 감탄하고 있는데요. 네. 몇 년 전에 TV조선에 나와서 안철수의 호남 인기는 네. 뜬구름이고 물거품이다. 그렇게 네.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2013년 12월 27일. 이야, 몇 년 전에 이걸 예측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안철수 지지율 폭락 이런 것을 네. 미리 예상한 박지원 네. 대표께 경의를 표한다. 네. 어쩜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그걸 예측했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네. 제안을 좀 하나 드리면 뉴스에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네. 후보님의 그 지지율이 네. 상승을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타 후보들 얘기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유세 현장에서. 네. 네. 즉석에서 제가 받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우리 후보님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네 이런 개혁의 과제들 이런 거 많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좀 안 되는 집안인 것이. 네. 최명길 의원이 네. 국민의당 입당을 하면서 김종인 더 나은 정권 교체의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본인도 본인의 해석을 달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이거에서 트위터를 썼죠. 네. 김종인이 안철수를 지지한다면 어떤 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네. 상왕이 2명, 쌍왕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로서 나쁠 것은 없다. 전략이 그 국민의당 그 인사들을 그냥 우라통 터지게 해서 거의 병사로 몰아붙이는. 네. 마크맨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박지원에 대한, 네. 읽어야 될 게 트위터를 제가 날렸죠. 네. 네. 아마 본인이 들으면서 행복하실 거예요. 저는 뭐냐면 딱 그만큼만 하려고. 네. 박지원 당대표가 아침마다 문모닝 하면서 문재인 네거티브 했잖아요. 네. 그만큼 저도 박모닝으로 모시겠다. 네, 참 아까 네. 우리 내일 문나이트 기획하신 분이 포스터를 제 네. 사진을 뒤늦게 넣었다. 네. 빠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뭔가 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네. 포스터를 보니 안 들어간 걸 줄 알겠다. 거의 아니 엄청난 가위질과 그래요? 머리를 몇 센치씩 다 날리셨네요. 이거 좀 벽보 같은 거로 좀 붙여주세요. 저 전부산 때 같은데. 엄청난 굴욕살 네. 포스터를. 아니 근데 이게 네. 진짜 라이트클럽 벽보 같아. 네. 예. 조악하게 만들어진. 옛날 남대문 라이트클럽. 이거. 네. 네. 아니,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잘렸는데요. 다 네. 잘렸어요. 예. 네. 저희 의원님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게 네. 있잖아. 네. 무슨 모래내 이쪽 가면. 그러니까요. 모래내 제 지역구입니다. 네. 거기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예전에 있었죠. 스탠드바 이런 거. 네. 그 앞에 붙은 네. 포스터 같아. 네. 네.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래내 그러니까 또 지역구 생각나는데. 짠해지는데요. 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광주 장성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 광주에는 이제 김부겸 의원님이
또 강기정 의원님 계셨고요. 또 당선 갔더니 이제 이계호 의원님이랑 김효석 전 의원님. 근데 제가 간 날 김홍골 박사랑 YS 차남 김현철 소장이 광주 그 묘역을 참배하셨어요. 예, 그래서 갔는데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 보니까 광주 시민들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나 그랬더니 TV 토론회를 보고 안철수 후보가 너무 투덜거린다. 너무 아이 같다. 그리고 너무 속이 좁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TV 토론회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전 성대모사 못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 홍준표 후보 얼굴도 안 보고 이야기하겠다. 내가 갑철수냐, 뭐 얼굴은 안철수냐. 보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철수입니다. 얼굴은 쳐다보지 않고 묻겠습니다. 네, 그 발언. 네, 네 그 발언이랑 뭐 제가 갑철수입니까? 그 MB 아바타 한번 해주시죠. 네. 문재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갑철수입니까?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럼 제가 갑철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리고 이제 MB 아바타도 물어보고. 근데 그런 그 방송을 보면서 광주 시민들은 저 정도 스케일 갖고는 대한민국 맡을 수 없다. 맡길 수 없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가 갔을 때만 해도 그 말바우 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시장 상인들이 정말 엄지척 엄청나게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남의 민심은 문재인 후보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주 전쯤에 네. 뭐 이제 지났으니까 공개도 되지. 갑자기 밤에 김정숙 여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통화 되게 자주 하시네요. 아니, 전화 통화 자주 안 해요. 근데 뭐 권양숙 여사, 김정숙 여사 주로 사모님들이랑 비선 라인인 것 같아. 제가 좀 사모님 스타일이잖아. 네. 근데 광주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네. 다녀보니까 뭐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지. 다 정청래 내려왔으면 좋겠다. 네. 같이 네.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야. 진실이죠. 네. 그래서 같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려가려다가 다른 일로 제가 못 내려갔어요. 네. 근데 그때만 2주 전만 하더라도 네. 광주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네, 잘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네. 김정숙 여사가 계속 뭐 호남 특보라고 할 정도로 호남이 자주 가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게 반반이었나 봐.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호남 민심은 그렇게 바뀌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이게 5대5 상황에서는 팽팽하다가 이게 아닌가비요? 네. 안철수는 아닌가비 이렇게 됐잖아요. 네. 급속하게 문 후보로 쏠림 현상 그리고 급격하게 안철수의 무너짐 현상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게다가 그 두 번째 토론회에서 그 햇볕 정책에 대해서 약간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토론회에서 많이 풍기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보 장사로 그 또다시 이렇게 공격을 하려는 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 여기에 편승을 하시면서 그것을 쐐기를 박은 것이 심상정 네. 후보예요. 네. 아니 국민의당 김대중 햇볕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계속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인이 우리는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을 계승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못 밝혔어요. 공과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굉장히 모호하게. 근데 그때 공과가 있습니다 했을 때 공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말을 못 했을 거야. 바로 한 번 더 치고 들어가야 돼. 과에 대해서 얘기해서 과를 어떻게 더 얘기하겠어. 그렇게 이게 이제 사실 TV 토론의 스킬인데 참 안타깝더라고. 광주 시민들은 이제 광주 정신을 누가 계승할 것이냐를 판단할 텐데요. 광주 정신은 이제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첫째는 정말 광주 태생들, 그래서 광주의 정서를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광주 태생은 아니지만 유신 때나 군사 독재 때 그 저항했던 분들, 또 뭐 우리 정청래 의원님처럼 학생 운동을 했던 분들, 민주화 운동에 관여를 했던 참여했던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광주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문재인 후보는 유신 반대하다가 감옥에 투옥도 됐고요. 또 인권 변호사, 노동 변호사 평생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살았고, 홍준표 후보는 그냥 검사, 안철수 후보는 의사, 성공한 기업인. 그다음 유승민 후보는 KDI 경제연구소 연구원. 결국은 광주의 선택은 그래도 광주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후보. 유일하게 보면 문재인 후보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판단을 우리 광주 시민들 또 서울에 사는 호남인들도 판단하실 거고, 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그런 정신을 잘 봐주실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토론
토론을 통해서 그 모두의 공격은 문재인 후보님이 받으셨는데 양쪽 모두에게서 사실은 다 잃어버린 게 그 안철수 후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 상황이냐 여기에서 대구를 중심으로 한 보수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형국인 것 같고요. 호남 쪽에서도 어설프게 또 보수 편의 표를 이렇게 좀 만들려고 했다가 오히려 패착이 되고. 제가 한 달 전에 일찍이 이 상황을 예언을 했었죠. 네, 또 참 판도라에서 어떻게 예언했냐면 안철수는 두 마리의 말을 타고 있다. 앞으로 뛰려는 말과 뒤로 뛰려는 말. 한 발짝도 못 가겠네. 한 발짝도 못 가. 언어의 마술사세요. 그래서 두 마리의 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이고 서 있으면 왜 서 있냐고 물을 것이고 앉아 있으면 왜 앉아 있냐고 물을 것이고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앞으로 닥쳐올 것이다. 딱 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 마리의 말이 다 떠나고 있네요. 각자의 길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보물이 각 가정에 다 이제 배달이 됐잖아요. 예, 저희 테이블 위에도 우리 문재인 후보, 인사 좋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기호 1번, 라이트 버전으로, 문재인. 네, 이렇게 돼 있죠. 준비된 1번, 든든한 대통령. 이런 대통령은 문재인입니다. 김영호 의원이 이런 분인지 모르셨어요. 아니, 정청래 의원님이 요새 이제 개인적으로 트레이닝을 좀 시켜주셔서 많이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면 보면은요, 제가 이제 판도라에서도 얘기했는데 든든한 대통령 이것은 네이밍 카피거든요. 사실은 안타까운 게 문재인 위로 든든한 대통령이 가고 나라를 나라답게를 좀 더 크게 키웠으면 좋았겠다. 홍보 전문가로서. 제가 정치 광고회사 카피라이터가 했다는 건 모르죠. 정말요? 13대, 14대, 20대, 30대 초반에. 정치 광고를 하셨어요? 네, 정치 광고 회사 선배가 있는데 제가 카피라이터죠. 카피라이터 제일 중요하죠. 저는 정치 광고 회사에서 기획. 기획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손으로 한 30명 당선됐어요. 한 명만 대표적인 분 한 분. 김충조 의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곡성굴의 황희성 대표 카피죠. 그때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만든 카피 중에서 평가를 받았던 게 이거였어요. 국민이 야당을 버리면 여당이 국민을 버립니다. 멋있네. 그건 지금 써도 괜찮아요. 그러네요. 국민이 야당을 버리면 여당이 국민을 버립니다. 우리 여당 되면 어떻게 해? 이게 있고요. 우리 여당 되면 어떻게 해? 3대 그때는요. 그 카피를 지방선거 때 쓸까봐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김대중 총재가 직접 공천장을 나눠줬잖아요. 그때 다 악수한다고 이렇게 공천장 받으면서. 그래서 호남 쪽에서는 다 다른 카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제일 크게 해놓고 밑에다가 굳게 잡은 손, 뜨거운 동지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것만 다 해달래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한 후보한테 내가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보내달라. 이거 이렇게 했다 했더니 호남은 싹 다 그걸로. 모든 카피가 다 똑같아. 굳게 잡은 손, 뜨거운 동지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김대중 총재와 함께. 그거야. 그때는 그거였어. 그래서 카피 쓰기가 편했죠. 그 국민의당 공보물을 봤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걸 보고 막 너무하다 그러다가 국민의당 걸 딱 보는 순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럴 정도로 못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보물 그걸 제목으로 했어. 제목을요? 그걸 제목으로 했어. 그래서 본인들의 카피가 없어요. 그러면 저 공보물에 당명을 썼나요, 거기? 그거 썼죠. 선거법상 수밖에. 여기다 이렇게 있잖아요. 제19대 대통령 공보물. 그러니까 홍보물이 이름 아니야? 야, 정말. 그 홍보물에 카피가 뭐냐고. 그걸 카피를 쓰면 어떻게 해. 근데 저 문재인 후보 공보물이 참 겸손하네요. 그 후보의 얼굴은 그냥 그 표지에만 있네요. 주로 이제 다 자기 얼굴을 집어넣잖아요. 근데 저는 뒷면이 제일 좋았다. 통신비 더 싸게 더 편하게 모두 함께 이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반려동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 그래서 이제 동물 애호가들한테는 굉장히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거의 뭐 생활정치 쪽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공보물 저는 사실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문 후보도 이게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1, 2차 산업혁명은 그럼 무엇이었나.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 이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 그리고 3차 산업은 인터넷 발명 이거거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AI, 인공지능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터넷 제3차 산업혁명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이 크다. 그리고 그 IT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안을 갖고 실제로 IT 인프라를 다 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공이 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4차 산업혁명 김대중 대통령이 3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4차 산업혁명의 발판을 문재인 대통령 시대 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입니다. 개인적인 민원. 뭐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IT뿐만 아니라 한류 산업도 사실 기초를 만든 게 김대중 정부였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김한길 문화부 장관을 부릅니다. 어떤 김한길? 김한길. 저쪽 김한길? 그때는 같은 당이었어요. 문화부 장관. 불러서 문화산업에 지원하는 것을 3배로 높여라. 그래서 1,500억인가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4,000억을 책정을 했대요. 그리고 지시사항이 뭐였는지 알아요? 가위질 하지 마라. 그래서 창작의 자유를 보장했고 그래서 그 JSA 이 영화가 나온 겁니다. 웰컴 투 동막골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한류가 떴고요. 한류라는 말은 김한길 문화부 장관의 조어랍니다. 본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확실히 해안이 있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지금 뭐 K-팝, 한류 이런 거는 그 역시 김대중 대통령이 기틀을 놓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거치고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가장 수혜자는 이명박 박근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핵심인 이제 ICT 융합 컨텐츠 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베끼게 한 거예요. 저도 17대 국회 문광위 할 때 실제로 그 문화 컨텐츠 산업 그래서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 컨텐츠 산업에 있다. 이렇게 일찍이 일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꿰뚫은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그래서 문화 콘텐츠 산업 융성이었고 심지어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참 문제됐던 우리 문화 콘텐츠 진흥원 있죠. 콘진이라고. 거기를 역대 대통령이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근데 삼성 출신 그때 서병수 원장인가 그분이 했는데 그 작은 기관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대 문화산업 강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문화 콘텐츠 진흥원이 굉장히 그때 막 굉장히 열정이 넘쳤고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최순실 게이트의 하나의 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도 사실 뭐 추진했던 정책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명박 정부 때는 그 한식을 세계화시키겠다 그래서 그 이명박 대통령 부인께서. 사원님이, 나중에 그 어디 갔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 갔어요? 그 난 세계화가 됐다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엄청난 예산도 거기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그나마 진짜 아까 참여정부 그 혜택 덕을 좀 그 이명박 정부가 봤다라는 많이 게 봤죠.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그때 그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 문제는 사실 부동산 버블하고 이 과잉대출이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파생된 금융상품이 전 세계로 팔리면서 문제가 된 건데, 우리도 그때 사실은 그 만약에 참여정부 당시 그 규제를 강화시키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터졌을 것이다. 이게 2009년에 조중동의 논조였어요. 그게 DTI랑 LTV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규제 DTI, LTV 때문에 우리는 미국처럼 부동산 시장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걸 계속 얘기했거든요. DTI를 한국말로 해주세요. 부채 상환과 관련된 건데요. 그러니까 데트 인컴이라 해서 그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LTV는 론 투 밸류라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집값의 70%,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한 그 참여정부 당시에는 50%까지. 그리고 소득의 40% 이상을 빚감세 쓰지 못하게. 그렇게 규제를 만든 덕에 부채가 이렇게 막 늘다가
네. 그 규제 때문에 딱 정점을 찍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요. 네.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네. 네. 근데 우리는 그 규제 때문에 네. 집값 대비 부채 비율이 낮아서 네. 집값이 떨어졌지만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네. 2009년 조중동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물론 참여정부 덕이라는 표현을 뺐죠. 네. 표현은 뺐는데 DTY와 그다음 LTV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금융위기에서 빗겨날 수 있었던 게 결국 참여정부 덕이었다는 거를. 예. 이명박 정부 이제 말기에도 이제 자원외교에 대해서 계속 의혹이 나오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반류의 일환으로서 이제 우리 한식을 세계화시키겠다. 그거 효과 못 본 거잖아요. 네네네. 자원외교 엄청난 망했죠. 예, 망했잖아요. 네. 터지게 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진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평가를 하고 개혁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부패와 연루된 점이 있다면 좀 밝혀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게 저는 이후에 정권 교체 이후에 우리의 또 과제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단지 누가 미워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런 모든 부패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부패한 그 권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그래야만 사실은 다시는 이 부패한 정치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당캐에서도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완벽하게 그렇죠. 기록물을 지정했을 텐데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은폐하든 폐쇄기라고 그러네 그거 다 해가지고 없애고 파쇄하고 파쇄기죠 파쇄기 파쇄기 청와대로 24대 가져와서 하여튼 그런 대통령 기록물만 잘 보관해도 실제로 우리가 역사에 남고 또 그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데 새로운 정부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도 잘 기록해서 우리 후대에게 좋은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했는지 잘 투명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덧 거의 마칠 시간이 됐어요. 벌써요? 네네. 시간이 우리 정청래 의원이랑 있으면 굉장히 빨리 가요. 의원님이랑 있으면. 네. 그러니까요. 제가 시계를 빨리 돌리는 그 염력이 좀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반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유세 일정과 이제 선거운동의 어떤 전략 정청래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부터는 순위가 바뀌는 일은 특히 1, 2위가 바뀌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 선거의 특징이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특징을 제가 몇 가지를 포착을 했습니다. 원래 TV토론이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TV토론이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대선이 이번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고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틀에 짜진 각본에 의한 TV토론이 아니라 어쨌든 주도권 토론할 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유권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TV토론이. 예전에는 그렇고 그런데 뭐 이렇게 안 봤거든요. 그래서 TV토론 시청률은 가면 갈수록 높아질 겁니다. 네, 제가 걱정이 되는 건 그 분명히 동성애로 2차 버전의 공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사드도 TV 토론에서 아주 톡톡히 써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까 또 나온 얘기 중에 몇 개가 있는데 하여튼 정말 이게 동성애 질문을 그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할 거라고는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들을 마구 던지고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충분히 이해는 하나, 우리 후보님이 답변하신 것을 다 이해는 하지만, 좀 답답하다는 느낌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답변하실 때, 질문한 사람의 악의적인 그 의도는 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철벽을 딱 치고, 답변을 오히려 주도성을 갖고 하시면 좋겠다. 이번 JTBC 토론보다는 그 전에 KBS 토론 있지 그때 않습니까? 잘하셨죠. 그 스탠스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피곤할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TV 토론이 아마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첫 번째 대선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자 대결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다른 군수 후보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1등 후보에만 주로 관심이 쏠렸었거든요. 근데 2등, 3등, 4등, 5등 후보를 보는 케미도 있는 네. 그런 다이나믹한 잔재미가 많은 깨알 같은 재미가 많은 그런 대선이 됐다 이런 네.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우리 더불어당만 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열심히 한 대선이 될 것 같다. 네. 제가 이렇게 보면 지난번 5년 전하고 확연히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해봤어요. 네. 게으름 피고 이랬던 의원들이 다 빠져나갔어. 그리고 참신한 새로운 네. 물들이 들어왔어. 네. 열심히 하는 열심물들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있잖아요. 우리 재윤경, 김영호, 네. 뭐 박주민, 표창원, 조홍천 이런 네. 의원들 있잖아요. 네. 5년 전에요. 네. 자기 지역도 잘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의원들이 이제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요청도 많이 오지만 요청하면 다 가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SNS에서 절대 우세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네. 문재인 후보는 뭐 큰 실수만 없다면 네. 되는 것은 분명하다. 승리를 확신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수는 걱정 안 하는데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무서운 음모와 함정. 저는 그게 사실 제일 걱정이고요. 얼마 전에 트위터에 제가 글을 올렸어요. 문재인 후보와 동선을 달리하고 있는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원들에게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리트윗 엄청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뭐 말이 나왔으니까 네.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딱 이 얘기는 요 자리에서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될 수 있으면 후보 주변의 그림은 다양한 사람들이 포착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 한 사람만 특정하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네. 문재인 후보한테도 안 좋고 본인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한 번쯤 네. 후보가 있는 데 가서 유세하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는 맞아요.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직접 가지 못하는 곳.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곳을 이제 재윤경 의원님, 정청래 아니 문재인 후보가 가면 네. 본인이 가고 안 가고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 그럼 문재인 후보가 가고 저희 같은 사람 가면 저희는 뭐 거기에 주목도 못 받아요, 사실. 그러니까. 네. 사회는 확실히 이렇게 네. 짜서 네.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회는 네. 그 방문 지마다 네, 예를 들면 네. 뭐 경남 창원을 가면 뭐 예를 들면 경남도 선대위에서 뭐 한 명 이렇게 하고 뭐 이러는 게 좋죠. 네. 재윤경 의원님은 이제 유세 일정 또 서대문 한번 와주셔야 되고요. 또 아니 다음 주는 제가 또 당에 그 여성 리더십 센터 소장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성 그 유세단하고 좀 많이 네. 움직일 것 같고요. 이번 네. 주말에 원내대표님께서 네. 만드신 그 본범 유세단하고 네. 강원도 1박 2일 좀 다녀오세요. 약간 뭐 약간 우상호 라인이에요. 네. 아니 저 같은 우상호 선배가 유권자거든. 재윤경 의원님. 제가 유권자죠. 네, 그러니까 우상호 선배가 재윤경 의원님만 만나면 뭐 활짝 네. 웃고 저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제가 유권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지역구 살아서 경계하시는 거 아닐까요? 경계가 아니라 경계는 아닌 것 같아요. 몰라. 경계 대상이 아니죠, 사실은. 경계일 수도 있겠다. 근데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시당 제가 이제 유세 지금 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매일 두세 곳씩 가는데 어제도 오늘 추미애 당대표를 만났어요. 네. 유세장에서. 근데 추미애 당대표는 지금 후보와 동선을 어떤 때는 같이 하지만 어떤 때는 따로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우리 서울시당 김영주 위원장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왜냐하면 서울시를 본인 지역구도 있잖아요. 네. 두세 군데씩 계속 매일 강행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서울특별시당 선대위가 돌아가는 거. 네. 지금. 우리 그래서 김영주 의원님 참 열심히 하세요. 김영주 서울시당 특별히 우리 박수 한번. 네. 박수. 네. 제가 5월 9일 아니 한 번 치라고 진짜 했는데 여러 한번 번 치네. 아니, 5월 9일 대선 끝나고요. 네. 제가 약속할게요.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랑 정청래 의원님 제가 식사 한번 모실게요. 그거 있잖아요. 왜 저는 순번. 세세요? 네. 순번을 타야 돼. 순번. 아니 근데 네. 제가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후원금 꼴찌가 13번이에요. 이런 사람이 밥 한번 사면 그냥 좋다. 영순위로 하겠습니다. 네. 네, 꼭 영순위로. 우리 재윤경 의원님도 모실게요. 같이. 네. 네. 그 서대문 껴주셔서 지역구에서 고맙습니다. 아니요. 뭐 의원님이 가장 서대문 네. 지역구에서요. 네, 좋습니다. 네. 그 콩나물 국밥집 이런 데 좋죠. 아니요. 그래도 순댓국집 이런 데. 머릿고기. 머릿고기. 네, 머릿고기에 네. 막걸리. 족발 보쌈. 네. 아니면 재윤경 의원님이 선택권. 어떤 거 좋아하세요? 서대문 잘 아시니까. 서대문 주민이시니까. 머릿고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참 문재인 후보 우리 서대문구 유권자예요. 네. 우리 문재인 후보가 서대문구 주민인 거 아시죠? 아니, 몰랐어요. 홍은 이동이에요. 그래요? 네. 지난 총선 때
뭐 비밀 투표니까 누굴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찍으셨겠지. 네. 홍은동이 찍었어요. 네, 홍은이동 힐튼 호텔에서 백년산으로 쭉 올라가면 논골이라고 있어요. 거기 저 거기 살았었어요. 네, 백년산 키스 거기 빌라에 사세요. 네. 지금 사세요? 지금 살고 계시다니까요. 그 빌라에 저 아는 분이 사시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세 때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주소지를 검색해봤죠. 그러니까 현 주소지 서대문구 홍은이동 맞습니다. 그 네 분은 지금 저희 유권자세요. 서대문 주민입니다. 네, 진짜 거주를 하신 거예요? 네, 서울 시민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이 제 유권자였습니다. 네. 저를 찍었다고 그럽니다. 네. 우리 우상호 선배 유권자는 전두환 노태우인데 아마 안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안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별로 영광스럽지 않은. 원인은 우상호 싫어해요. 원인은 나 대통령 쫓아내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저 같은 지역 유권자잖아요. 전 땡땡 분하고. 그래서 진짜 좀 어떻게 시간대를 맞춰서 기다려서 얼굴이라도 볼까 했는데. 니키타? 니키타? 예, 비밀요원. 아니 제가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우리 서대문 그 어르신들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가짜 뉴스 때문에 굉장히 좀 잘못된 진실을 알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문재인 후보 서대문 주민이시라고. 서대문 살아? 그래요. 네. 홍은이동 주민이십니다. 대통령 우리 지지해주면 서대문에서 대통령 탄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히 바뀌시다. 나 몰랐어. 문재인이가 우리 주민이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전두환 노태우를 비교하길래 거기랑은 비교하지 마라. 민주정부에서 첫 번째 대통령이 서대문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지금 뭐라겠어요? 민주정부 첫 번째 대통령? 아니요, 서대문에서. 서대문에서. 동교동은 마포구니까. 그러니까. 네. 최초의 대통령은 마포요. 그렇죠. 동교동에서. 네. 주로 마포 서대문이 닮먹네요. 네, 우리 마포 서대문, 우리 셋도 다 마포 서대문이네요. 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방송 시작 후에 말씀드렸던 이제 사드 강행 문제, 우리 성주 김천 시민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돌아오는 차에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국민들이 하여튼 일단 황교안, 한민구, 그리고 김관진, 윤병세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사당캐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